Welcome to 굿널스 채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널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18년이 갔고 2019년 1월 1일입니다. 일단 일출은 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일출은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새해 첫 그런 일출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지난 2018년 동안 여러가지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2019년도에는 꼭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케이스 옛날에 환자 중에 이제 디곡신을 투여했던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디곡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이제 디곡신이라는 약물은 이제 생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 하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장장 한 1, 2주 정도 배워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거 배운다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을 제가 영상을 좀 올리는 걸 딜레이를 많이 했는데, 이거 같은 앞으로 여러분께 좀 퀄리티가 높은 영상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을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여튼 2019년 해는 황금돼지 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는 결과만큼 열심히 행복하고 또 많은 결과물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시간에 저희 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는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도 있었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파린 그리고 에녹사파린을 피오로 복용했죠. 저번 시간에 저희 함께 이거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피오로 이번에는 디곡신을 드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보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디곡신이라는 약물을 살펴보면요. 디곡신은 디지털 리스계의 약물이에요. 이제 강심제 계열인데 다른 이제 약물에 비해서 약물 작용이 빠르고 방광기가 비교적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앰플로 돼 있고 피오 약도 있고 앰플로 된 약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앰플로 된 약은 IV나 IM을 하게 돼요. 근데 IM은 거의 안 하고 저희 병원은 IV로 거의 하게 되고요. 1cc에 보면 여기 0.25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 최초 이니셜로 해서 0.5, 0.7mg을 쓴대요. 하루에 한도가 0.25에서 0.5mg을 투여하고요. 그러면 0.25가 1앰플이니까 0.5mg은 2앰플이잖아요. 그래서 1앰플이나 2앰플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이 디고신이라는 약물은 약물 작용은 나트륨과 칼륨 펌프를 이렇게 촉진하는 ATP 파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를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작용이 심근세포 내 칼슘 농도를 높여요. 칼슘 농도. 여기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근수축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세포에 칼슘 이온이 많이 있으면 근수축, 즉 심장이 수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감소되는 작용을 해요. 요거는 저희 이따가 그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개는 심근 수축력을 이렇게 항진시키는 효과보다는 하트레이트 감소가 먼저 나타난대요. 이제 하트레이트 감소가 나타난다면은 하트레이트의 그런 기본 레이트는 한 60에서 한 100선이 보통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디곡신을 먼저 투여할 때 저희는 에이펙스 펄스를 측정을 해요. 또는 에이피컬 펄스를 측정을 해요. 이게 심전 맥박이잖아요. 이 심전 맥박을 청진기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60 이하가 되면은 보통 투여를 보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고요. 하트레이트를 측정해서 60 이하가 되면 이제 곧바로 닥터에게 노티를 한 다음에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곡신이 만약에 다량의 디곡신을 투여할 경우 이제 계속 뭐 엄청나게 뭐 2주, 3주 이렇게 계속 디곡신을 IV로 정주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독 현상 중에 증상 중에 하이퍼칼레미아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고칼륨 혈증이죠. 칼륨이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저희가 보통 TDM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매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그 약물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랩을 나가죠. 그래서 약물 농도가 뭐 많이 나간다 하면 약물을 당분간 끊거나 아니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치료를 해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ATP 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을 하죠. 그러면서 나트륨 3개, 칼륨 2개 이렇게 세포 내, 세포 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디곡신이 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디곡신이 차단을 해요. 디곡신이 이거를 차단을 하면 세포 내는 나트륨이 빨리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트륨 농도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트륨 칼슘 펌프를 작용을 못하게 하죠. 나트륨 칼슘 펌프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따 여기서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나트륨 칼슘 펌프는 나트륨 하나, 칼슘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해요.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나트륨 농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이런 나트륨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칼슘도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칼슘 농도가 세포 내에 많아지고 나트륨도 세포 내에 많아져요. 그러면서 칼슘이 아까 많아진다고 하면은 근수축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 쪽의 근육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디곡신을 투여하게 되면. 그렇게 심근수축력이 증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높여서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제가 그 원리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디곡신은 이 작용, 이 효소를 차단한다고 했어요. 이 효소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아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원래 이 나트륨 3개가 이 세포 안에서 이렇게 3개가 나가고 칼륨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작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 세포 내에서는 나트륨 농도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세포 외에서는 포타슘 농도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고칼륨 혈증이 되겠죠. 세포 외액에 이제 포타슘 농도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트륨 농도가 세포 내에서는 많아짐으로써 이 나트륨 칼슘 펌프에도 영향을 끼치죠. 원래 나트륨이 하나가 나가고 칼슘이 하나가 나가면 포타슘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너무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칼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못하고 칼슘도 못 나가는 입장이 돼가지고 여기 세포 내에서 칼슘 농도도 많아져요. 칼슘 농도가 많아지면은 심근 수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근 수축력이 높아지면, 수축을 많이 하면 많이 짜야 되니까 그 심장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짜야 되니까 피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트는 떨어지죠. 당연히 디곡신을 쓰면. 그래서 디곡신이 이런 작용을 해요. 그러면 밖에 여기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잖아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세포 밖에가 이렇게 고칼륨 혈증이면은 디곡신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차단하려 해도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디곡신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디곡신을 드시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매일 검사 랩을 나가는데 칼륨 수치를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가면은 일단은 고칼륨 혈증이니까 디곡신 투여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세포 밖에가 저칼륨 혈증이면은
그 칼륨이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디곡신 효과가 상승해서 이제 독성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 칼륨, 포타슘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칼슘 수치 그리고 밖에 있는 뭐 포타슘 수치 뭐 그리고 소듐 수치 뭐 이런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세포 밖과 세포 내에는 다 평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해질이 어느 정도 많이 그 세포 내가 뭐 고농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포 밖으로 자연히 평형을 한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세포 밖이 좀 많으면은 전해질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에 고농도인 그 전해질이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임상에서도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틀린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 ATP 파제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 소듐이 먼저 이렇게 세포 외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포타슘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반대인데 제가 잘못 여기 부분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정정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 케이스 환자에 대해서 다 훑어봤어요. 한 환자를 처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병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약물에 대한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했고 그 원리는 어떤 거고 하면서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그 중환자실 그 환자 케이스 해가지고 1편부터 지금 3편 여기까지 제작을 했는데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다음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수행 같은 거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 AST는 어떻게 하고 IV 정맥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서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추운 겨울이고 지금 새해가 밝았잖아요. 2019년. 일단 새로운 다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